그 다음에 거기 또 이제 뭐가 나와 있는가 봤더니요. 미수금이라는 친구가 나와 있어요. 자, 미수금. 자, 미수금이라는 친구와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대해서 보자고요. 자, 우리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못 받은 돈이 수금은 받는 건데 미자란 얘기는 아닐 미자예요. 그러면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니까 돈을 받으면 누구 거? 내 건이 되니까 이것은 자산이 되고 지급을 못했다는 개념이거든요. 못 줬다 했으니까 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상품이 이 거래는 이 친구들은 무조건 상품의 거래에서만 쓰기로 했잖아요. 한데 이 두 친구는 어떤 거래에서 상품이 아닌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만 써라. 이렇게 우리가 약속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즉 상품 거래에서는 매출 채권하고 뭐에 대해서 매입 채무에 대해서만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품이 아닌 거래에서는 미수금과 뭐에 대해서 미지급금에 대해서 쓴다는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분기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뭐 나와 있는가 봤더니요. 자, 선급금, 그 다음에 또 선수금 이런 것이 있네요. 자,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수금은 무엇이냐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자에 지급할 급자예요. 그래서 먼저 지급했다는 얘기고 선수는 먼저 선자에 받을 숫자에서 먼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뭐에 대해서 미리 주거나 받았느냐 하면요. 바로 계약금에 대해서 주거나 받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냉장고 사고도 계약금 주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떡집에 가서 내가 떡 맡길 때도 계약금 주죠. 자, 이렇게 상품 거래에서나 그 외적인 거래에서도 계약금을 주거나 받을 때 쓴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 선수금은 뭐다? 부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요. 자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네요. 자, 상품에 대해서 볼까요? 상품. 자, 상품, 그 다음에 비품,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이런 거 전부 다 자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자고요. 자, 내가 이런 상품이나 비품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상품은 판매하기 위해서 사갖고 오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판매용 자산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나머지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내가 뭐 하려고 쓰려고 사는 자산을 우리는 영업용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요. 판매용과 영업용은 내가 어떻게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의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도 2번씩이나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볼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예요. 자, 부동산 매매업자에서는 당연히 무엇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이 사람은요. 사고 팔고 하는 이 사람은 무엇을 사고,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갖고 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이 건물을 건물이라고 적는 것이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유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갖고 오게 되면 건물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요. 상품이라고 적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건물을 쓰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사갖고 왔을 때 그때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내가 여유자금이 있거나 또는 투기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적느냐면요. 바로 투자부동산이라고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계정을 어떤 보유 목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품, 건물, 투자, 부동산이라고 적는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비품도 자, 비품 내가 쓰려고 사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팔려고 컴퓨터를 사갖고 갔다 그러면 상품이 된다는 개념이고 땅도 마찬가지예요. 자, 차는 차량 방거를 얘기한다는 거. 전부 다 내가 보유함으로써 전부 다 누구 거라는 거, 내 거라는 개념을 좀 머릿속에 좀 담아주시고요. 거기 원재료라고 나와 있는데 원재료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갖고 온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 거니까 뭐가 된다? 자산. 이외에도 제공품이나 제품 같은 것도 이렇게 한데 묶어서 적는 것을 아까 제가 통합계정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재고자산으로 묶어서 적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품이나 건물, 토지 이런 친구들도 묶어서 우리는 설비자산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채 계정이나 자본 계정을 쭉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자본 계정만 볼까요? 자본은 개인 회사에 대해서 배우자고요. 기초 과정일 때는 개인 기업에서는요. 개인 기업에서는 자본을 뭐로 본다? 자본금 해서 사장 돈으로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장이 내가 사업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가지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자하면 이런 얘기하면 무슨 금이라 한다? 자본금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업을 개시할 때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면 자본금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좀 담아주시고요. 자, 요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이제 개정 과목과 들어가는데 이 재무상태표가 기존에 있었던 뭐가 있었냐면 K갭과 그 다음에 국제회계기준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요. 그렇게 할 시간이 좀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기본 이론 개념만 머릿속에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그 예제는요. 우리 교재를 보고서 참조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이 있는가 잠깐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우리 먼저 볼까요? K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토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는 회계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회계기준 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기준이 있죠.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놓고서 우리 한번 비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산을 볼게요. 자산은요 우리가 영업주기가 1년을 기준해요. 이때 영업주기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구분하는 점이에요. 구분점을 1년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을요. 뭘로 구분했냐. 전에 K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어요. 유동자산과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였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이 자산은 내가 현금화되는 것이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1년 안에 현금이 되면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이 안 되면 비유동자산인데 자, 이렇게 K갭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어떻게? 그 안에도 당좌 자산이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무슨 자산으로 재고 자산으로 분류를 하여 당좌 자산은 바로 현금으로 은행 예금이라든지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당좌 자산, 재고 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같은 것을 재고 자산으로 구분을 졌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을 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이렇게 구분을 줬고 그 다음에 여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K갭에서는 야 이렇게 해라고 원칙을 딱 줬어요. 근데 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기로 돼 있느냐 하면 그런 거 없이
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자산을 적으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만 딱 주어졌느냐 하면 유동자산, 자산은 유동자산과 뭘로?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여기에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 내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으라는 거? 그냥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적으라는 개념만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K갭에서 배웠던 순서가 그대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가 포함이 되고 있다. 단지 꼭 틀에 맞춰서 적지는 마라. 무엇을 지켜주면서 적으라는 거?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채로 들어가 볼까요? 부채. 자, 부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환 주기가 상환 기간에 따라서, 상환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돈을 갚아야 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되는 기간이 우리가 1년을 기준하여 우리가 뭘로 하냐면요. 유동부채하고요. 유동부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우리가 똑같아요. 이것은 국제회계 기준이나 이거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무슨 기간을 기준해서? 상환기간을 기준해서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이제 자본 들어가요. 자본이 제일 좀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요. 자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자본은 마찬가지 영업주기가 1년을 기준해서 우리가 자본을 잉여금 구분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요. 잉여금이라는 얘기는 초과되거나 남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바로 K갭에서는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자본을. 그래서 첫 번째가 자본금. 그래서 우리가 법정자본이에요. 주식을 발행한 자본금에 대한 액면 법정자본을 얘기해요. 한 주당 5,000원이면 5,000원에 대해서 발행한 거, 이때 초과돼서 발행한 거나 또는 뭐 기타 자본거래에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잉여금 이런 것들은 설명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또 그런 것 등이 내가 손해보고서 발행되는 자본조정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요. 손익계산서 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 수익과 비용 거래액인 하나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 했어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친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에 K갭에서는요. 이렇게 자본을 몇 가지로 구분을 졌느냐 하면 5가지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지었느냐 하면 바로 야, 앞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본, 납입자본과 이 우리가 요 두 친구들을 있잖아요.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은 우리가 납입자본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 조정과 기타 포괄 손익은 기타 자본 요소로 보고, 기타 자본 요소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익잉여금,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뭉뚱그리 이렇게 분류하겠다는 게 바로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납입자본, 기타 자본 요소, 이익잉여금 이렇게 쓰는 것을 제가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30대 재벌기업에서 보게 되면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벌써 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들이 보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일부 교재에서는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국제회계 기준의 원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본은 납입자본,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순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혼란스러운데요. 그러지 마시고 납입자본,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K갭에서도 있던 것처럼 자본 조정이나 기타 포괄손익을 그대로 기타 자본 요소라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쓴다?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세 가지로 쓴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봤는데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만 우리가 보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 개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